자, 6월 27일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패키지,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 파일 주제는 시리즈 자료형이라고 하는 주제인데, 이 시리즈를 익히기 전에 먼저 판다스라는 패키지가 뭔지부터 소개를 할게요. 자, 뭐 쉽고 직관적이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상대적인 얘기니까 요 얘기는 빼고, 이 글을 쓰면서는 쉽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처음 접하실 때 어려울 수도 있겠죠. 관계형 혹은 분류된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게 설계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르고 유연하며 표현이 풍부한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 파이썬 패키지다. 그러니까 엄청 좋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한다. 그래서 이 판다스 패키지가요, 실용적인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고수준의 객체, 고수준이라는 기능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언제 사용하느냐? SQL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혹은 엑셀에서 같이 그 유형이 지정된 열이 있는 테이블 형식 데이터, 표 형식의 데이터요. 그 다음에 정렬이 되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나열된 데이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행이나 열에 대한 레이블이 포함된 행열 데이터, 그리고 일반적인 통계 데이터 세트, 네, 이런 경우에 사용을 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전부 이렇게 표 형식의 데이터를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자, 판다스를 사용하면 핵심적으로 두 가지 데이터 구조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가 시리즈, 얘는 1차원이고요. 데이터 프레임, 2차원이에요. 뭐 재무 통계, 뭐 기타 등등 다양한 그 사용 사례 대부분을 요거 두 개로 다 커버를 칩니다. 정리하면 판다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두 가지 자료 구조를 새롭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차원형은 시리즈, 배열로 정리된 1차원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2차원 형태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프레임은 이미 여러 번 봐왔죠. 행과 열이 있고 크기가 가변적인 열이나 행을 계속해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 테이블 형식의 2차원 데이터.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었던 게 리스트 자료형이 이제 넘파이 배열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게 시리즈로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했었죠. 이 시리즈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일단은 지금 요 예제 파일에서는 시리즈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는 시리즈만 얘기할 거니까 임포트 빼고. 자, 판다스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미 앞에 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겠죠. 자, 판다스 패키지 안에요, 시리즈라고 하는 자료형이 있습니다. 얘를 임포트 하고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리스트, 넘파이별, 시리즈 순으로 확장이 돼요. 우리가 리스트나 배열 같은 거에서도 인덱스 번호란 얘기를 하죠. 근데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는 실존하는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0, 1, 2, 3, 4 이렇게 그냥 우리가 정의하는 거지 인덱스 번호 1이라는 값이 실존하는 건 아니라고요. 근데 시리즈는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출력해보면 금방 알아요. 자, 이거는 리스트죠. 얘는 출력하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얘를 시리즈라는 클래스한테 파라미터로 주면은 시리즈 객체가 됩니다. 물론 넘파이 배열을 줘도 돼요. 이게 이 순서대로 확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순서를. 그러니까 리스트를 넘파이 배열로 바꿀 수 있고 리스트를 시리즈로 바꿀 수도 있고 넘파이 배열이 시리즈가 될 수도 있어요.
역순으로도 가능해요. 이렇게 상호 변환이 다 돼요. 자, 얘를 출력하면 그냥 인덱스가 대놓고 있어요. 인덱스 번호가. 실존하는 값이에요, 이거는. 리스트는 우리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런 식으로 개념적으로 그냥 부르는 건데 얘는 실존해요, 이 리스트가. 자, 기본적인 연속성 자료의 특징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원하는 값 출력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만든 컬럼이라는 객체에서 values라는 그 프로퍼티를 확인하면은 요 값만 뽑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값만 뽑아오고요. 값의 형식은 numpy 배열이에요. 값의 형식은 numpy 배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생긴 시리즈 객체가 있었는데 얘는 numpy 배열이에요. 이게 인덱스가 실존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아직 감이 잘 안 올 텐데요. 일단은 값 자체를 리스트 함수한테 던져서 실제 리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고요. 인덱스가 진짜 대놓고 있어요. 컬럼점 인덱스라고 하면은 인덱스만 이렇게 뽑아옵니다. 레인지 객체로요. 타입 확인하면은 이제 판다스 안에 레인지 인덱스 하는 객체고 요거를 실제 리스트로 변환할 수도 있어요. 리스트와 인덱스 번호는 이렇게 실존하는 데이터로 뽑아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얘는 대놓고 있어요, 인덱스가. 자, 어제 numpy에서 우리가 조건 검색하는 거 봤었죠. 얘는 조건 검색 표현식이 좀 더 쉬워요. 그냥 대괄호 안에 이름 한 번 더 쓰고 이렇게 표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30보다 큰 값만 뽑아내죠. 그 다음 end 검색. 어저께 end 검색할 때 numpy.logical_end 혹은 numpy.logical_or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얘는 그냥 대괄호 이렇게 적어주면 end예요. 70 이하이고 10보다 큰 것. 우어는 괄호 표현식이 대괄호 안에 각각의 조건을 소괄호로 명시하고 가운데 파이프라인을 하나 걸어요. 이게 파이썬 하면서는 요 기호를 적을 일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 엔터키 위에 보면 역슬래시하고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거예요, 요거. 얘가 요거예요. 키 이름은 파이프라인이라고 불러요. 인덱스가 대놓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만들 때 인덱스를 가만히 놔두면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원하는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시리즈를 만들면서요. 29만, 31만 인덱스는 set, sun. 두 번째 거 시리즈를 만들면서 12만, 22만 sun, set. 그러면은 요 데이터의 인덱스가 이게 되는 거고 얘는 이게 되는 거예요, 인덱스가. 인덱스를 숫자 값이 아니라 진짜 대놓고 줄 수 있다고요. 그럼 이 데이터는 0번째 데이터가 아니야, 더 이상. 자, 하나 더 만들까요? 이렇게 해서 week 2. 그럼 인덱스 순서가 바뀌어 있죠. 얘네끼리 더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지들이 알아서 더해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week 1하고 week 2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순서가 이렇게 다른데 알아서 이름이 똑같은 애들끼리 알아서 연산이 돼요. 자, 똑똑하죠?
자, 하나만 보고 바로 실습하기는 아쉽죠? 자, 이제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드디어. 이미 여러 번 봤다시피 데이터 프레임은요,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 구조예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엑셀. 엑셀 이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실제로 판다스의 기능과 엑셀의 기능은 상당수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한참 코딩하다 보면은 진짜 그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느니 그냥 엑셀 쓰고 말지. 차이가 뭐냐? 엑셀 같은 경우는 물론 컴퓨터 성능에 따라 좀 다르지만 데이터가 2만 건이 넘어가면 파일이 잘 안 열려요. 일단 5만 건 넘어가면 파일 하나 여는데 진짜 한참 걸린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얘는 10만 건이 넘어가도 처리하는데 1초도 안 걸려요. 파이썬은. 그런 차이예요. 데이터 양에 따라서 도구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로 데이터가 한 3, 400건밖에 없다. 나라면 그냥 엑셀 쓰고 말아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인데 여기 어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엑셀 2019년도 버전 이후부터 가능해요. 엑셀의 추가 기능에 분석 도구라고 하는 항목을 키면은요, 이렇게 분석 도구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통계 기능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우리 어저께 말했던 추론 통계에서 쓰이는 가장 기본 통계 기법들이에요. 그러니까 엑셀도 통계 쓸 수 있어요.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은데 그 분석도 되게 잘해줘요. 얘. 그냥 요거 하나 엑셀에다 표 정리하고 요것만 눌러버리면 지가 알아서 다 해. 결과를 이렇게 쫙 뽑아주는데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결과. 요약, 분산, 그 다음에 기술 통계, 잔착.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파이썬 필요 없겠다고 해서 실제로 과제할 때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웬걸 데이터가 많으니까 얘가 파일을 못 여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파이썬 수업을 거쳐가게 되면은 엑셀에 있는 요 기능들은 그냥 당연히 쓸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 가능한 데이터 형태. 여태까지는 한 가지 형태만 봤어요. 크롤링의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형태만 봤는데, 이제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케이스를 요 예제에서 소개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2차원 리스트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행과 열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2차원 리스트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그 다음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우리가 크롤링 하면서 주로 썼던 케이스가 이거예요. CSV 파일로 가져오기. CSV 파일 쉼표로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가져오기.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가져오기. SQL에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을 치면은 그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웹데이터 수집. 자, 지금 이 예제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만 정리를 할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가져오는 거는 다음 예제에서 따로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예제 실습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데이터베이스 MySQL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롤링은 이미 이전 과목에서 진행을 했죠.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모든 방법입니다.
from 판다스 임포트 데이터 프레임 임포트 해놓고요. 먼저 2차원 리스트를 통해서 만들어 보자고요. 어떤 학급의 성적표를 표현한 2차원 리스트예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이 모든 예제들은요, 전부 다 결과가 똑같아요. 다 똑같은 데이터를 만든 건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레이드 데이터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쭉 만들었습니다. 자, 얘를 통째로 데이터 프레임한테 주면은 자, 얘가 그대로 이렇게 표로 바뀌어요. 근데 보면은 각각의 핵마다 0부터 이렇게 일련 번호 붙어 있고, 그리고 각각의 컬럼들도 이렇게 일련 번호 붙어 있죠. 뭐가 뭔지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여기에 파라미터로 인덱스 이름, 각각의 행에 대한 제목, 그 다음에 필드에 대한 제목, 각각의 컬럼에 대한 제목이요. 요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 할 때 각각의 요 필드, 이걸 뭐라고 한다? 어제? 변수. 통계에서는 변수라, 요 열 단위로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는 컬럼. 이건 데이터베이스랑 똑같은 용어죠. 혹은 필드. 똑같은 건데 부르는 이름이 많아요. 통계 쪽에서는 변수 혹은 밸류 이렇게 부르고요. 컬럼이나 필드라는 건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 각각의 핵마다 붙어있는 요 번호들. 얘네가 인덱스예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거하고 요거예요. 실제 값하고는 구별하는 거예요. 자, 인덱스 이름으로 사용할 리스트 iNames라고 해서 각각 학생의 이름들을 정해줬어요. 데이터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니까 인덱스 이름도 5개 필요하겠죠. 인덱스가 행의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컬럼 이름, 변수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리스트를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데이터 지정하고 인덱스라는 파라미터와 컬럼스라는 파라미터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되게 헷갈렸었는데 왜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일까? 저는 이거 되게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맨날 여기 컬럼이라고 썼었어요. 컬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각각의 행에 대한 제목과 열에 대한 제목이 붙어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데이터인데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입니다. 전체적으로 딕셔너리예요. 딕셔너리니까 키와 밸류로 되어 있겠죠. 근데 딕셔너리의 값이 리스트예요.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자, 얘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 그 전에 질문. 엑셀 해보신 분들 엑셀에서 이 칸을 뭐라고 부르나요? 이거 두 개 조합해서 3D 혹은 D3? 3D로 불렀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요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열어놔서 그렇구나. 자, 밑에 칸을 찍어보면요. D4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렬이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열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행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열이 먼저 나왔죠. D가 먼저 나왔으니까. 자, 항상 기억하세요. 데이터 프레임은 열 우선이에요. 만약에 이게 어디 갔어? 이게 2차원 리스트였다면 우리 요 데이터를 지칭할 때 우리는 1,2라고 불러요. 그쵸?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2,1이라고 가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열 우선이에요. 물론 행 우선으로 접근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얘는 열이 먼저예요. 항상. 자, 그럼 이제 얘네들 딕셔너리의 요 키는 열의 이름이 됩니다. 행 이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년, 열. 그쵸? 무조건 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 학년이 옆으로 학년이 아니고 밑으로 학년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이제 딕셔너리의 키가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 이름이 되니까 인덱스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잡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서 인덱스는 뭐뭐뭐뭐 이렇게 부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제가 하나를 더 넣었는데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인덱스 이름이 만들어지죠. 이때 데이터 프레임.index.name 하면서 내가 뭔가 값을 지정해주면 얘가 인덱스의 제목이 돼요. 사실 요거는 되게 쓸데없는 거긴 해요.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면서 이렇게 인덱스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컬럼 제목하고 인덱스를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컬럼은 이거 변수니까 당연히 강조하는 거고 인덱스를 왜 만드느냐. R 해보신 분들은 여기서 R하고 스타일이 좀 갈려요. R 같은 경우는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가 있으면 걔를 기를 수가 없어요. 근데 데이터 프레임은 파이썬은 인덱스가 없으면 걔를 기를 쓰고 만들어. 자, 여기서 각각의 한 면을 구별하는 게 요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인덱스가 대체적으로 X축이 돼요. 그래서 인덱스를 기를 쓰고 만들어요, 보통. 근데 R은 인덱스가 X축이 아니라 일반 컬럼이 X축이 되기 때문에 R을 쓰면은 인덱스를 일반 컬럼으로 다 바꿔야 돼. 코드 스타일이 거기서 많이 갈려요. 데이터 프레임,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은 인덱스가 없으면 일단 잡고 시작하세요, 인덱스. 그러니까 0, 1, 2, 3, 4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파이썬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지금 요거 두 가지 스타일은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것만 알아도 돼요. 크롤링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계속 이런 방식을 썼잖아요. 좀 하드 코딩이긴 해요. 자, 익숙한 거 나왔죠?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인데 딕셔너리. 이거 우리 하면서 많이 했잖아요. 딕셔너리의 제목이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딕셔너리의 각각의 키가 변수 이름이 되는 거죠. 이때는 이 모든 딕셔너리가 전부 똑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하나씩 이렇게 이름이 다르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이름이 다른 애들이 하나씩 껴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데이터가 이렇게 좀 싱크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 파이썬에서 빈값 변수의 논이라고 지정하는 애들 있죠. 걔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면은 NaN으로 표현돼요. not a number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빈값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인덱스가 없으니까 데이터 프레임 만들면서 인덱스 이름 지정해주고 그 다음에 index.name 해서 이름 지정해주면 되죠. 자, 여기까지는 그냥 하드코딩 스타일이니까 그냥 한 번씩 실습해 보시는 걸로 이제 만족하시면 되고, 크롤링 같은 거 할 때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수집한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화 시키셔야 돼요.
근데 앞으로의 실 예제들은 진짜 어지간히 간단한 데이터가 아니고서는 그 제가 데이터를 미리 다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온라인에 다 올려놨어요. 자, CSV 파일입니다. 판다스 안에 read CSV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파일 입출력으로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 파이썬에서 실제로 한 줄만 코딩하면 된다 그랬어요. 제가 데이터 파일을 전부 온라인에 올릴 거예요.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URL을 그 브라우저에서 한번 직접 복사해서 입력을 한 다음에 파일이 다운로드가 잘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세요. 다운로드 안 되면 주소 못한 거예요. 다운로드 됐죠?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데이터로 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하세요. 내가 분석할 데이터를 눈으로 보지도 않고 분석할 수는 없어요. 아, 이런 거를 내가 쓸 거구나 라고 먼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read CSV 함수한테요. 기본적으로는 파일에 대한 경로를 주시면 돼요. 내 컴퓨터 상의 파일 경로. 상대 경로로 주건, 뭐, 이렇게 상대 경로로 주건, 아니면 C 드라이브 밑에, 뭐, 유저스 밑에, 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주건. 근데, 파이썬이 또 좋은 거 하나가, 온라인상의 경로를 주면, 우리 리퀘스트로 파일 다운로드 구현했었죠. 그냥 그걸 지가 알아서 해버려요. 온라인상의 파일 경로 주면 지가 알아서 다운받아서 가져와요. CSV니까 인코딩만 맞춰주시면 돼요. 아, 임포트. 이렇게. 자, 요거 데이터 파일, 우리 종강하고 나면은 계속 존속될 거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다운받아서 보관하세요. 왜냐면 지금 이 data.hosm.kr을 여기 오기 전날 새로 만든 사이트, 도메인이기 때문에 종강하고 나면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원본이죠. 첫 줄은 컬럼의 이름으로 자동으로 세팅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인덱스가 없이 오죠. 이 모든 게 그냥 일반 변수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CSV 파일을 가져오면은 일반 컬럼 중에 하나를 인덱스로 승격시켜줘야 돼요. 일반 컬럼 중에 하나를 인덱스로 승격을 시켜줘요. 자, df.setIndex 하고서 컬럼 이름을 줍니다. 그럼 이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을 리턴 받으시면 되죠. 원본에는 변화가 없고 결과가 적용된 새로운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렇게 특정 컬럼이 인덱스로 승격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얘는 원본에는 변화가 없고 결과가 적용된 복사본이 반영되죠. 근데 데이터 프레임 함수 중에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지원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 7, 80% 정도가 인플레이스 파라미터를 가져요. 인플레이스 true라고 하면은 리턴 값이 없고요. 그냥 원본에 즉시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내가 데이터 프레임에서 뭔가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그 결과가 적용된 리턴 값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귀찮으면은 원본에다 즉시 반영을 시켜버리면 변수를 안 만들어도 되는 거죠. 안 그러면 df1, df2, df3, df7, 8 막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플레이스 true를 안 쓰면은 내가 매번 리턴을 받아야 되니까 변수 이름 늘어나는 게 좀 부담이 될 때가 있긴 한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원본 데이터는 웬만하면은 계속 보관을 하는 게 내가 에러 났을 때 이어서 하기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df2를 활용하다가 뭐가 에러가 났어. 그러면은 df는 변하지 않았으니까 여기부터 그냥 이어서 하면 돼요. 근데 이 코드를 안 쓰고 이렇게 해서 원본에 바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바로 그 변경을 시킨 다음에 이걸 갖다 뭐 처리하다 코드 에러가 났어. 그럼 이미 원본이 변한 상태니까 엑셀 데이터 읽어오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요. 상황에 따라 원본을 보관할지 보관하지 않을지는 그거는 코딩하는 사람 주관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원본을 보관하는 걸 권장을 해요. 자, 애당초 엑셀 그 CSV 파일을 읽을 때요. 처음부터 요거는 이따 PDF로 바꾸면은 글자가 좀 잘리겠네요. read CSV 하면서 URL 주고 인코딩 지정한 다음에 인덱스 콜이라는 파라미터에 인덱스를 설정한 열의 이름을 처음부터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다 가져오는 거죠. 자, 마지막 엑셀 파일 가져오기. CSV 파일은 그냥 텍스트 파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파싱이 쉬운데 사실 엑셀은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해줘요. 리드 엑셀. 똑같아요. 엑셀 파일은 인코딩 지정을 못합니다. 왜냐면 엑셀은 바이너리 파일이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지정하는 걸 제외하고는 리드 CSV 함수랑 쓰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샘플 데이터들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엑셀로 준비를 했어요. 뭐 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 예, 타이타닉 예제. 타이타닉 실제 탑승객 명단이래요. 저건 이제 사실 타이타닉을 인터넷 뒤지면 아무데나 다 나오는 예제야. 자, 이거는 올해 4월 달에 다운받은 전국의 초중고 학교 위치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실데이터고요. 국가통계포털에서 받은 거예요. 요거를 이제 나중에 그 지도 처리할 때 쓸 거고. 아, 이것도 기본 데이터죠. 아이리스. 이게 보통 그 예제 같은 거 보면 데이터 분석할 때 보면은 책 같은 데 보면 그 판다스 패키지에 아까 봤었던 타이타닉이랑 지금 보시는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아예 예제로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내장돼 있는 데이터를 그 불러다가 쓰는 게끔 유도하는 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실무할 때 내장돼 있는 예제 데이터 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예제 데이터 안 건드리고 데이터를 다 이렇게 외부 파일로 빼놨어요. 이건 뭐지?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거 말고도 다른 데이터들 많아요. 이건 제가 지금 정리 정돈해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파일들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 파일만 나중에 다 받으면 한 4, 500메가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출력값 지우고 출력값 지워서 배포합시다. 자, 파일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은 좀 휴식 좀 하셨다가 실습 진행할게요. 자, MySQL하고 이제 파이썬 판다스하고 연계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잠깐 시간을 좀 들여서 여러분들 수업 때 하셨다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지금 제 컴퓨터로 백업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show 데이터베이스 했을 때 보드라는 명령, 보드란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재현식 컴퓨터에서 백업을 받아왔고요. 네, 요런
테이블들이 있네요. 뭔가 되게 많이 한 것 같네요. 어스 유저는 저건가요? 그 회원 관련된 거? 디자인 같은 것도 만들어진 거라서 보드라고 써져 있는 것만 저희가 만든 아, 그래요? 보드 메인 어떤 테이블로 해줘요? 아무거나. 포스트? 자,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보드 메인 포스트 요걸로 할게요. 그럼 뭐 실수 코드를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각자 자기 환경에 맞게 실수 코드를 바꿔야죠. 자, MySQL을 활용해서 이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과정인데요. 그 파이썬에서 판다스하고 연결을 위한 MySQL 연동 방법에는 뭐 이것저것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장 범용적으로 쓰는 게 PyMySQL하고 SQL 알케미라고 하는 패키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MySQL 연동했을 때도 PyMySQL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얘가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PyMySQL을 확장한 SQL 알케미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어요. 얘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ORM이라고 부르는데, 뭐 ORM에 대해서는 여기서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이 SQL 알케미를 판다스 함수한테 파라미터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SQL을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자, PyMySQL하고 SQL 알케미 패키지를 설치하시면 되는데, 그 설치 명령은 이제는 앞으로 코드에다가 따로 여기 제가 그 pip 명령을 제시 안 하고 설치해야 되는 패키지 이름만 이런 식으로 나열할게요. 그러면은 그 pip install 한 다음에 이 패키지 이름 각각 한 번씩 수행하시면 돼요. 본인 거에 설치가 안 돼 있다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컨트롤하고 역다운표 ESC 키 밑에 보면은 물결 키 있죠? 그게 역다운표예요. 이게 우리가 헛다운표 쓰는 거고요. 역다운표는 이거예요. 모양이 다르죠? 자, 컨트롤하고 컨트롤 역다운표를 누르면은 밑에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가 떠요. 근데 이 단축키가 잘 안 먹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보기 메뉴 밑에 터미널 요거 누르시면은 바로 나오고요. 여기서 pip install 빼기 2개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PyMySQL 이렇게 해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깔려 있고요. 그래서 PyMySQL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SQL 알케미는 이제 조금 이따가 사용할 거고 일단은 PyMySQL만 먼저 쓸 거예요. 그리고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그리고 판다스에 보면은 read SQL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또 read CSV, read Excel 그 다음에 read SQL SQL문을 처리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바로 생성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read SQL 테이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 패키지를 가져왔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거, PyMySQL. PyMySQL은 가장 기본적인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래서 PyMySQL.connect라고 하면서 호스트 주소. 근데 여기 들어가는 이 정보들은 여러분들 파이썬 그 D장고 했을 때 입력했던 그 정보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환경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도커에다가 MySQL을 깔아놨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들은 각자 사용하는 윈도우나 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윈도우나 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도커를 깔았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컴퓨터 한 대를 더 뒀다는 거예요, 옆에다가. 그리고 이 안에
보니까 리눅스 깔아놨더라고요. 리눅스 안에 MySQL을 깔았어요. 그럼 이 도커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맥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PC에 윈도우나 맥이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옆에 컴퓨터 하나를 더 둔 거예요. 실제로 그냥 기계 하나를 옆에다 또 둔 거예요. 얘가 도커야. 여기에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따로 설치한 거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이 리눅스에 원격으로 접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근데 실습하시면서 옆에다가 그 학원에서 컴퓨터를 인당 2대씩 주기에는 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컴퓨터 하나를 소프트웨어로 가상으로 넣은 거예요. 전에 이걸 그 가상머신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이게 도커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귀찮아서 그냥 제 컴퓨터 윈도우 안에 MySQL 바로 깔아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그 접속하는 이름, 여러분 파일 써낼 때 여기 뭐라고 넣었었나요? 아마 IP 주소가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디장고에서 뭐냐, MySQL 접속 처리했던 거 코드 한번 열어보세요. 제가 진행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장고에서 데이터베이스 접속했어요. 그때 실수 코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앞에 있으니까 뭐만 하면은 내가 달려들어서 불편하죠. 데이터베이스 접속했던 예제. 포터 대부분 HTML. 아니, HTML 말고 그 파이썬 코드로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업데이트 그런 거 수행했던 게 있을 거예요. 뷰하고 테스트 모델 컨디션을 써. 파스하고 포스트 이거 생산한 거 이거.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여기 코드는 동일하네요. 자, 디장고 쓸 때보다는 더 복잡하진 않아요. 자, 일단은 py.mysql.connect라는 함수한테 접속할 때 들어갔던 그 파라미터들을 설정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디장고 할 때 예제 코드 보니까 여기 127.0.0.1로 넣으셨더라고요. 이거랑 로컬호스트랑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MySQL 포트번호 3306, 그 다음에 MySQL ID, 그리고 MySQL 비밀번호. 저는 지금 제 컴퓨터에 비밀번호 루트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다 똑같은가요, 여러분들? MySQL에서 show databases
라고 하는 명령을 때리면은 현재 시스템 안에 있는 DB 목록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실습에서 썼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마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다 똑같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캐릭터셋 UTF-8까지 잡아주고 나면은 실행했을 때 접속 객체가 생겨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데이터 조회. 아까 테이블 이름이 보드 메인 포스트였죠? 여러분들 1개월차 수업하셨던 거, 원래 제 예제가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하셨던 거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하는 거예요. 자, 기본 사용 방법은요, 데이터 조회를 위한 커서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접속하면은 dbcon이라는 객체를 리턴 받잖아요. 지금 변수 이름을 제가 dbcon으로 잡았죠? 이 객체를 써서 커서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객체가 리턴 되는데, 얘를 통해서 이제 SQL을 수행하는 거예요. 자, select, 그냥 별표로 갈게요. 별표 from board main post 라고 해서 SQL문을 만들고요. cursor.execute 하면서 이제 SQL을 파라미터로 줍니다. 그 다음에 cursor.fetchAll 이라는 함수를 리턴 받으면은 데이터 조회 결과를 이렇게 반환받습니다. 자, 보시면 얘가 튜플의 원소로 갖는 튜플이에요. 2차원 튜플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원하는 대로 이제 핸들링 하기가 좀 버겁겠죠? 그래서 이 커서를 만들 때, 이게 기본값이긴 한데, 이 커서를 만들 때, 커서라고 하는 게 왜 우리 입력할 때 지금 키보드 입력할 때 깜빡깜빡 하는 거 있죠, 지금. 이게 지금 깜빡깜빡 하는 이게 커서예요. 자, 커서 객체를 만들 때 py.mysql.cursor.decursor 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해서 다시 만들게요. 이렇게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다시 조회해서 리절트를 확인하면은 익숙한 형태가 나와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가 나와요. 우리 맨날 크롤링하고 나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로 뭐 하겠어? 우리는 이걸 뭐 디장고 연동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SQL문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얻으면 특별히 여기 뭐 인덱스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보드 메인 포스트 안에 id라는 이름의 필드가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되어 있죠. 기본 키잖아요. 기본 키라고 하는 거는 각각의 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일련 번호예요. 일련 번호다 보니까 오토 인크리먼트, 자동 증가까지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하기 위한 고유값이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왔을 때는 이 id라는 컬럼이 인덱스로 설정되는 게 가장 합당하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id 컬럼을 인덱스로 잡아라 라고 하면은 이제 연동이 다 된 거죠. 자, 입력 수정 삭제는 그냥 앞에서 만들었었던 커서 다시 재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요 수업 예제 맞추면 따로 띄우려니까 불편하다. 자, insert into board main post에 자, 프라이머리 키에 오토 인크리먼트 한 건 인서트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컬럼 이름들 나열합니다. 이쯤 되면 이제 SQL 같이 쓸 때는 삼중상판부 써야 돼요. 한 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인설트문 다 하셨죠?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 셀렉트문 기본은 다 하셨죠?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티드, 앳, 업데이티드, 앳. 여기까지가 낱널이네요.
자, values. 타이틀은 뭐 판다스 테스트. 컨텐츠는 이것은 테스트입니다. 라고 하고 created 데이트 타임이니까 now 함수로 현재 날짜 넣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cursor.execut라고 하면은 insert문이 수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턴 받는 거는 요 SQL문을 수행해서 몇 개의 행이 생성되었는지가 리턴돼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키는 자동으로 생성되잖아요. 그 자동으로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는 cursor.lastRowID 값으로 조회하면은 생성된 프라이머리 키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딜리트는 프라이머리 키가 생성되지는 않겠죠. 이거는 인설트에서만 생성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수정. 이것도 여러분들 수업에 맞춰서 다시 해볼게요. 자, 일단 select 별표 from board main post. 자, 여기 조금 전에 13. 왜 10개밖에 안 나왔지? 이게 트랜잭션 되나? 트랜잭션 되는구나. 자,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하고 나면요. 지금 보고 나면은, 봤을 때, 제가 분명히 여기 13번 데이터가 생성됐다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조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메모장에 적어놓고 컨트롤에서 안 누른 거야.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가 즉시 반영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이거를 저장해라라는 세이브에 해당하는 명령을 내려줘야 돼요. 그걸 커밋이라고 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수업자료 저번에 얼핏 봤을 때 트랜잭션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했을 때 한 개 마음에 들어. 그럼 마지막으로 컨트롤 S를 누르는 걸 커밋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Z 누르면 돌아가죠. 거기에 해당하는 롤백이라고 해요. 그 커밋과 롤백을 합쳐서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처리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는 거죠. dbcon.commit. 커밋까지 했으니까 이제 다시 조회해보면은, 네, 아까 13번 저장돼 있던 거랑 14번까지 한꺼번에 저장됐죠.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커밋을 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반영이 안 돼요. 되돌리기는 롤백이고요. 되돌리기는 dbcon.commit입니다. 아니, 롤백입니다. 근데 이 롤백을 할 때는 이미 커밋한 내역은 적용 안 돼요. 커밋하기 전에 롤백을 해야 돼요. 되돌릴 거면. 그러니까 커밋을 할 건지 롤백을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뭐 두 개를 순서대로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자, 데이터 수정, 업데이트, 보드 메인 포스트. 타이틀은 수정된 제목. 그 다음에 필드 이름이 컨텐츠는 수정된 내용. 네, 뭐 요거만 고칩시다. 그리고 아이디는 자, 요 값을 그냥 쓰면 가장 마지막에 인설트된 거를 수정하겠죠. 아니면 where저에다가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값 고치고 싶다면 5번이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SQL 수행하면은 자, 14번 14번째 행이 갱신됐다라고 떠요. 그럼 다시 조회해 볼게요. 아이고.
얘도 커밋 해줘야죠. last row id. 이게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값이 없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14번이라고 갑시다. 14번 데이터 수정됐죠? 이미 아까 업데이트 했을 때 이미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데이트절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수정하러 갔어요. 그러면 기존에 작성됐던 내용이 짠! 하고 나오잖아요. 한 글자도 안 건드리고 업데이트, 저장 버튼 눌렀어. 그럼 수정할 때 비포 애프터가 똑같죠? 그럼 업데이트절의 결과는 0이 떠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업데이트된 결과수를 받았을 때 이게 1이 아니니까 그 웹 프로그램에서는 에러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updated at이라고 해서 이게 수정된 일시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만들 때 수정 일시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는 진짜 이 강사님은 실무하셨던 분들이 맞아요. 왜냐면은 제목하고 내용을 안 고치면은 지금 0개가 떴잖아요. 근데 updated at은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거 수정 처리했을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set 한 다음에 수정된 제목, 수정된 내용, 그 다음에 updated at 해서 여기에 시간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뭐가 됐건 수정된 시간을 넣었을 거예요. 시간은 계속 흐르니까 고정된 값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항상 날짜라도 갱신되니까 항상 한 개형이 갱신됐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DB 테이블에 수정일시 가져가는 경우는 진짜 실무 해보신 분이 맞아. 잘 배웠네. 자, 삭제. 테이블, 보드, 메인, 포스트. 아이디는 10번보다 큰 거 할까요? dbcon.commit 하면은 두 개의 행이 삭제됐다라고 뜨죠. 자, 10번보다 큰 거를 지우라고 했으니까 다시 조회하면은 10까지 나오겠죠. 그럼 하지만 이 다음에 인설트를 또 하면은 11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15번부터 들어갈 거예요. 프라이머리 키는 인설트가 돼도 영구 결번이에요. 자, 데이터베이스 접속은요, 쓰고 나면은 마지막에 꼭 생성된 위치를 클로즈해서 접속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안 하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파이썬하고 MySQL하고 접속을 한 거잖아요. 파이썬은 종료되면 접속이 끊겨요. 근데 MySQL은 파이썬이 접속을 끊었는지를 몰라요. MySQL은 계속 들고 있어요, 접속을. 근데 이게 무한정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접속이 계속 쌓여요. 그래서 일정 개수 이상 쌓이면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다운돼요. 뻗어요, 그냥.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접속 클로즈를 해줘야 돼요. 자, 이게 가장 베이직한 SQL문을 쓰는 거예요. insert, update, delete는 직접 하고 select한 결과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오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노가다성 코드인 거죠. 어이씨. 소방훈련 하는 날 가는데 왜 저러냐. 이번에 이제 SQL 알케미라고 하는 애를 쓸 건데요. 얘가 이제 지금 하는 게 SQL 알케미를 쓴다 하더라도 만약에 디장고 쪽으로 갔다라고 하면은 조금 사용 방법이 다를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코드 할 때 슬쩍 봤더니 테이블에 맞는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 사용한 그런 방식으로 했더라고요. 그게 ORM 방식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지금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건 DB에 있는 걸 데이터 프레임으로 끌고 올려는 거야, 지금. 그래야 통계 공식 돌려서 함수를, 통계치를 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목적은 SQL 연동보다 더 중요한 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자, 파일 mysql.installage mysql d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은
이 패키지는 이렇게밖에 설치가 안 되더라고. PIP로 설치가 안 돼요, 얘는. 그래서 MySQL DB라고 하는 패키지를 파이썬이 스스로 내려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접속할 때 접속 문자열이 좀 빡세요. MySQL 플러스 MySQL DB 콜론 ID 콜론 비밀번호 골뱅이 접속 주소 127.0.0.1 포트 번호 3306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캐릭터셋 이렇게 해서 접속 문자열 하나 만들어요. 접속 문자열을 만들면 이 문자열을 갖고 접속을 해요. create engine이라는 함수한테 이 문자열을 줍니다. 그럼 이제 접속할 수 있는 엔진이 만들어지는데 그 엔진으로 connect 함수로 줄여서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수행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데이터 조회할게요. 자, read SQL 함수예요. 판다스에 있는 거고요. SQL만 처리하고 인덱스 콜, 프라이머리 키 컬럼 주세요. 마지막에 접속 객체를 판다스한테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SQL문 수행 결과를 한 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가져옵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read SQL 테이블 하면서 테이블 이름 그냥 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데이터 다 가져와요. 그냥 한 번에. 자, 얘도 프라이머리 키를 인덱스로 잡고 싶으면 여기다 인덱스 콜 주시면 돼요. 인덱스 콜 파라미터를 부여하셔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장점! 겁나 쉽다. 단점! 웨어절을 못 써요, 이거는. 근데 웨어절 안 써도 되는 게 SQL에서 쓰는 웨어절에 해당하는 모든 기능은 판다스가 또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DB에 있는 거 싹 가져온 다음에 판다스로 처리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원하는 컬럼만 갖고 오고 싶다. 보드 메인 포스트 안에서 인덱스 콜 잡아주고요. 가져오고 싶은 컬럼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컬럼의 이름만 리스트로 설정하면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뭐 데이터 전처리라든지 데이터 정제라든지 그런 걸 하면은 파이썬 코드로 얘를 가공을 해요. 그걸 가공한 결과값은 비주얼 스튜디오 꺼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따로 보관을 하고 싶으면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to 엑셀, 자매품 to CSV, 마지막으로 to SQL. 데이터 프레임.to SQL이라고 하면요. 지금 이 데이터 프레임의 상황을 그대로 DB로 보냅니다. 테이블 이름,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없으면 새로 만듭니다. 데이터베이스 접속 객체 넣고요. if exists. 자, 이 파라미터가 좀 중요한데 append라고 주면 기존의 테이블이 있고 그 밑에 데이터를 추가해요. 자, exist fail 그러면은 기존의 테이블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이거를 또 만들려고 그런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에러가 나진 않아요. 자, if exist replace 이런 테이블이 있는데 to SQL을 또 했다. 그럼 기존에 있는 걸 지워버리고 이걸로 새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append는 이어쓰기, replace는 새로 쓰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인덱스를 true로 한번 줘볼게요. 어떻게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데이터 프레임이 요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new table이라는 이름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show tables 했을 때 new table이라고 생겨 있죠. 아니, 테이블. 아니? 아, 커밋. 일곱 개가 저장되었다.
DSC U 테이블. 자, 컬럼 이렇게 생성돼 있고, 여기도 커밋을 줘야 되나? 그러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요. 자, DSC U 테이블이라고 하면, 자, 여기 키가 지금 프라이머리 키가 안 돼 있죠. 자, 제가 지금 인덱스를 true라고 했어요. 인덱스를 true라고 하면, 얘도 같이 저장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요 인덱스도 같이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코드를 이어쓰기 옵션으로 3번을 실행한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는 계속 3번 실행하면 중복될 거 아니에요. 그 중복되면은 프라이머리 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얘가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라 참조 키로 걸려요. 포린 키로. 왜냐면 중복되면 안 되니까. 드롭 테이블, 뉴 테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 인덱스 fails라고 합시다. 자, 아까는 여기 인덱스 계속 중복됐어요. 인덱스 fails라고 하면은 인덱스 컬럼이 안 들어가죠. 인덱스 컬럼이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 번 실행하면은 뭐 키가 중복될 일은 없겠죠. 인덱스를 가져갈 건지 안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거고요. 프라이머리 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따로 잡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 접속 해제. 자, 조별로 데이터 분석 과제를 한다고 칩시다. 3명이라고 할게요. 학생이 A, B, C예요. 자, 올여름 시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노트북 모델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쇼핑몰에서 노트북이란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뭐 리뷰 수가 많은 거 순서대로 해서 뭐 상위 몇 개씩 이제 크롤링을 하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사람은 11번가. 이 사람은 네이버 쇼핑. 이 사람은 쿠팡에서 검색을 합니다. 그럼 크롤링을 하면은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to 엑셀로 써서 그 XLSX 엑셀 파일로 저장을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각각 11번과 네이버 그 다음에 쿠팡에서 데이터 수집한 결과 각자 파일로 만들어져 있죠. 그럼 이거 누군가 한 명은 취합을 해야 돼. 근데 11번가에서 10만 개, 네이버에서 20만 개, 쿠팡에서 30만 개를 조회했다고 칩시다. 이거 엑셀 파일 이렇게 이거를 엑셀로 열어서 취합한다라고 하면은 슈퍼컴퓨터는 있어야 돼요. 컴퓨터 사양 되게 좋아야 돼요. 지금 제가 장담하건대 우리 강의실 안에 이 정도 파일을 취합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취합한 거를 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이때 얘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리눅스에다 도커를 깔아놔서 리눅스 방화벽 때문에 아마
지금 이렇게 설정이 안 될 텐데, 지금 저는 MySQL을 제 컴퓨터에 직접 깐 거니까. 일단은 요거를 실습을 먼저 한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맞겠네요. 자, 일단 출력 결과 모두 지우고. 자, 일단 실습 파일은 보냈는데, 이 MySQL 접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지금 도커를 제가 주도해서 설치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수업 내용이 어땠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접속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끼리 상의해서 해결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안 되면 저도 가서 옆에서 기웃하면서 보긴 하겠지만, 일단은 요 문제만큼은 물어본다고 바로 답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는 염두하세요. 뭐 같이 고민해야죠. 자, 일단 요거 실습하는 걸로 오전 마무리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오전 마무리합시다. 자, 제가 지금 수업 시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었죠? 네, 1시 20분까지 들어오세요.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어요.